안녕하세요. 예, 3월 11일에 관사 1차 시험이 있었는데, 좀 어려운 문제도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 40회 관사 1차, 벌써 40회까지 갔군요. 예,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환급에 관련된 문제인데, 1, 2, 3번은 46조에 있는 거고, 4번과 5번이 시행령 부분이에요. 이번 시험에도 역시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좀 많이 나왔는데 시행령 55조, 시행령 51조의 내용입니다. 보시면요. 1번에 우리 계속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 기억나세요? 직열사만이라 보세요. 환급은요. 지체 없이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내에 환급하죠. 요겁니다. 그죠? 직열사만 해보세요. 직열사만. 네, 그리고 그 이어져 있는 문장이 뭐냐면 2번인데요. 세 건장이 확인한 관상급금은 환급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환급하죠. 그러니까 청구할 때에도 환급하고 청구하지 않더라도 환급하죠. 그리고 3번에 보니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사실은 뭐 충당할 수도 있죠. 충당도 가능하다. 양도도 가능하다. 4번에 보면요. 시행령 55조인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 이 밟는다는 표현 진짜 웃기잖아요. 이런 표현은 법에 나올 표현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밟을 것 검색하면 이것만 나옵니다. 아주 그 정도로 아주 드문 그런 표현인데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 발행일부터 1년 내에 환급을 지급받지 못할 때 이 못하면은 그때는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5번은 여러 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환급금 결정의 보고서. 이 보고서는 이제 부고서로 읽으면 되는데 기획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그죠? 예. 이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거 이거는 괜찮다고. 예, 그렇지만은 이 부분인데요. 이게 시험에 한번 또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 분기별이 아니죠. 뭐예요? 매월이죠. 매월. 그러니까 매월 그러니까 12번 하네요. 12번 하네요. 그죠? 예,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의 답은 1번인데요.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38조의 뭐예요? 보정에 관련된 내용인데 보정 기간은 돈 내고 6개월이잖아요. 그죠? 신고 납부한 날부터 이 중요한 거니 나쁜데 그죠? 돈 내고 6개월이죠. 근데 6개월인데 보니까 여기 1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6개월이죠. 그죠? 예. 2번, 3번, 4번, 5번은 다 법제 19조에 있는 건데 이 문제가 진짜 웃긴 게 납세무자와 관련된 것을 묻는다 그래놓고는 결국 2번, 3번, 4번, 5번은 정말로 납세자 의무자인데 일본에도 시작하는 말이 잘 보세요. 이게 납세무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고 이것도 이 문제에 같이 낸 거예요. 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보정을 시작하는 말이 납세무자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도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예, 그래요. 그리고요. 3번 보시면요.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으로 옳지 않은 거. 5년, 3년, 2년.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수입과 관련된 거는 5년. 반송과 관련된 건 3년. 운송 적하 뭐 이런 거 관련된 건 다 2년. 수출도 3년. 근데 이게 4번은 수입이니까 몇 년이 돼야 돼요? 예, 5년이 돼야 되죠. 그죠? 예, 이거는 시행령 3조에 나와 있는 건데 이 4번이 답입니다. 그죠? 4번은 5년인데 이 문제는 즉 신고서류 보관기간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이거는 왜 나오냐면 점수를 주려고. 근데 줄 때 받아야죠. 줄 때 받지 못하면 골치 아파요. 그죠? 받는 문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또 4번 보시면요. 관세법령상 관세부가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이거는 시행령 6조의 내용인데요. 관세부가 제척기간의 기산일. 원칙은 수입 신고한 날에 다음날. 일단 다음날부터 되죠. 수입 신고하는 날에 다음날. 이건 맞습니다. 그죠? 근데 니은본이 틀렸어요. 그죠? 감면 관세 징수할 때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에 이건 다음 날이 붙어야 돼요. 그죠? 예. 의 다음 날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고 디귿번에 보니까 과다환급, 부정환급은 과다환급한 거, 부정환급한 거 자체가 잘못 환급한 것이 그것이 부가의 사유니까 그 환급이 기준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디귿번 환급한 날, 이 여기서 말하는 환급이라는 건 위에는 과다환급과 부정환급을 얘기하는 건데요. 요거의 다음 날, 그랬으니까 요거는 맞네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만 맞아서 답은 3번입니다. 5번. 관세법률상 관세부가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부가 제척기간 문제가 위에도 있더니 밑에 또 있네요. 그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2번, 3번은 법의 21조 내용입니다. 예. 요거는요, 관세부가 제척기간 자체가 바로 2번에 있네요. 그죠? 예. 근데 관세부가 제척기간은 원래 몇 년이에요? 5년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한 경우, 그래서 부정환급, 부정감면, 관세 포탈의 경우에는 포환감의 경우에는 10년으로 늘어나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 1번과 3번의 경우에는 관세부가 제적기간에 그 특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1년이 늘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2개월이 늘어나고 하는데, 여기 지금 감사원 심사 청구나 또는 이의신청 이런 것들은 다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을 더 주는 그런 특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도 맞는 얘기죠. 이게 4번은요, 이거 진짜 웃긴데, 4번은 원래 법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말한다면 뭐 중단의 오답이다 그래도 되겠지만은, 납부 독촉이라는 것은 이거는 관세 징수 쪽이네요. 징수권의 중단 사유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관세부가의 제척기간엔 이런 말이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로 중단되지 않는다. 이건 뭔 뜻이냐면 결국 이거는 관세부가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뭐 그 관세법 기본 통칙에 나오는 그런 이론인데 거기 나온 거예요. 4번은 그래 어쨌거나 맞는 얘기고요. 제척기간엔 중단과 정지가 없습니다. 4번에 관세법에 따라 잠정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잠정 가격을 신고했대요. 잘 보세요.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 잠정 가격을 신고했어. 그걸로 끝나면은 어떠한 부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확정 가격을 신고하니까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뭔가 낼 거 받을 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잠정 가격을 신고했지만 확정 가격을 신고해야지 부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정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바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좀 말은 좀 뺐어도 많이 뒤쪽에 만약에 낸다면 이 말을 꼭 넣어야 돼요. 그죠? 확정된 가격을 신고했다는 말이 꼭 나와야 된다고. 확정 가격 신고했으니까 부가 사유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확정 가격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만료일의 다음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확정가격 신고일의 다음 날이라고 하든 신고하지 않았다면 만료일의 다음 날이라고 하든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뒷부분 잠정가격 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이라는 말이 다 틀린 겁니다. 6번은 이제 공시동달과 관련된 건데, 공시동달 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이 며칠 전이죠. 그렇죠? 2023년 2월 28일에 요 규정이 신설이 되었어요. 근데 그 공시동달 할 수 있는 사유를 알고 있느냐? 시행령 2조의 2 새로 들어간 겁니다. 예. 세관공무원이 뭐뭐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 이게 방문을 몇 번 했네요. 그죠? 방문했는데 방문해서 뭔가 서류를 주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부재중이래요. 그래서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건데요. 그죠? 수취인 부재중. 뭐 다른 게 다 맞아도 이 말이 빠지면 안 되는데요. 수취인 부재중.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어쨌거나 이 부재중이라는 걸 확신을 하려면 몇 회 이상 방문해야 된다? 2회입니다. 2회. 그죠?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은 2회고요. 근데 이것도 바로 가고,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갔다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나 2번 갔다 왔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그거에 이제 시간차를 두고 있는데, 최소한 며칠 이상이어야 된다? 3일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워낙에 모전에 갔다 오후에 갔다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2회고요. 여긴 3일이고 그렇습니다. 7번. 네, 7번은 기간과 기한 부분인데요. 기간과 기한. 이건 이제 한번 써보세요. 1번은 시행령 2조, 2번은 법의 8조, 3번은 시행령 1조의 4, 4번은 1조의 5, 5번은 법의 10조입니다. 예.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옳지 않은데요. 천재지변을 이유로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 천재지변을 이유로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신청서의 내용에 이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있죠. 요 말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좀 심하다, 그렇죠? 문제가.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이게 바로 이제 신청서의 항목 중에 하나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뭐 그걸 지금 묻고 있는데, 요거를 좀 자세히 보시려면 시행령 2조를 좀 더 봐야 돼요. 시행령 2조에 그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납부기한 연장할 때 신청서에 보면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사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답이 그래서 1번인 거예요. 8번. 관세법령상 관세징수권 및 환급정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요. 1번은 법의 23조의 내용인데요. 압류라는 것은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에 이거는 중단 사유에 들어가죠. 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압류라는 말을 좀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이런 게 들어갔죠. 압류 매각의 유예 기간. 그래서 요 문제처럼 나온다면 이렇게 압류 유예 기간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압류의 유예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압류의 유예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말하자면 압류 유예 기간은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2번은 법의 22조인데요. 7억 원의 관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5억 원 이상의 관세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경우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좀 늘어나죠. 7년이 아니라 10년이죠. 여기 이제 요 부분이 들었네요. 10년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시행령 7조인데요. 이거는 잘 보세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요 말 자체가 요게 바로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까지가 이게 바로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요건 이제 용어의 정의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인데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은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날. 그거 자체가 기산일이에요. 근데 거기다 왜 다음날에 붙이냐고요. 다음날이 여기서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4번에 보시면 부가고지 하는 관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여기까지 보시면요. 여기까지가 바로 부가고지 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인데 그것을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바꾸려면 거기다 다음날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긴 다음날이 빠졌으니까 틀린 거죠. 납부기한에다가 다음날 합치면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거예요. 답이 5번이네요. 그렇죠? 예. 9번.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건 좀 복잡하네. 1번은 30조, 2번은 36조, 3번은 27조, 4번은 28조와 16조를, 시행령 16조를 같이 낸 거고요. 5번은 시행령 24조입니다. 1번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 및 중개료, 수수료와 중개료는 다 가산 요소죠. 그러니까 과세가격이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 포함이 돼요? 가산이 되니까. 2번은요. 세관장은 이 구두 또는이란 말이 지워져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다가 좀 더 자세하게 한다면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세관장은 납세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그때는 납세자가 요청을 하면 세관장이 그거 1방법이에요. 2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면이죠. 근데 이 구두 또는이라는 이거를 오답으로 내기 위해서 위에 것도 빼버린 것 같아요. 여기도 서면이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세관장이 알아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납세무자가 요청을 하면 그때는 서면으로 말해줘라 그런 얘기거든요. 과세가계 신고는 세관장에게 합니다. 여기 과세관장이 아니죠. 4번이 답인데 보시면은 납세무자가 가격 신고할 때 신고해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과세가격 결정법을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 신고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4번은요. 이거는 이의제기해야 돼요. 이건 뭐 4번은 정확하게 맞는 말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니 보세요. 가격 신고할 때 가격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과세가격 결정법을 사전심사 신청하면 그 사전심사 신청한 모든 건이 잠정가격 신고 대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요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요. 어떤 때만 잠정가격으로 가격 신고할 수 있어요? 바로 이거죠. 법제 30조 제1항 제3호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이 사이는 원래는 이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출시자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과세가격 결정법은 사전심사 신청 대상이 잠정가격 신고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법에 뭐 나오기로는 뭐 시행령 16조에 법제 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구나 해서 뺀 거지만 무지하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3호라는 말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요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점수가 좀 안 되는 분들은 이 제기를 반드시 하시도록 합니다. 5번 납세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계획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는 이거는 과세액 불인정의 범위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죠. 해당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왜 써놨을까? 그렇죠? 10번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전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죠. 너무 심하다. 그죠? 법의 24조입니다. 이번엔 시행령 10조네요. 담보 제공자가 세관장에게 제공하는 담보 제공사에는 이건 또 뭐야? 담보 제공서에 지금 내용을 묻고 있는데요. 시행령 10조의 내용이 그건가 봐요. 이건 좀 심하다. 근데 뭐 이번이 답이라는데요. 안 볼 수는 없겠고 담보 제공서에 들어가는 말은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이렇게 담보의 종류, 수량 금액, 그리고 담보 사유. 이건 이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보물인 토지, 토지에 대한 평가인데요. 토지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해서 평가한 가액으로 하지요. 맞습니다. 그죠? 가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할 수 없다 그랬어. 첫 줄에 보시면 끝에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한다 그래야 돼. 한다. 시행령 9조의 내용이었고요. 4번에 보험에 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 보험기간을 묻고 있군요. 보험기간은 좀 넉넉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만큼이 아니라 여기 의로라는 말을 지고요. 거기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30일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아주 넉넉해야 되는데 넉넉하다는 것은 보험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입니다. 5번은 시행규칙이네요. 시행규칙 1조의 3인데요. 담보물이 납세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자가 들어갔다. 보증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보증서가 있으니까 보증인에게 너 망했어. 너 왜 보증 섰니? 이러면서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매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보증인에게 납부할 것을 통보하는 방법을 쓰게 되죠. 좀 길지만은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다시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11번 관세법령상 본부세관에 두는 납세보호자위원회.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본부세관에 두는 납세보호위원회. 납세보호위원회는 관세청에 둘 수도 있고 본부세관에 둘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본부세관에만 두는 납세보호위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관에 두는 납세보호위원회는 관세청에 두는 납세보호위원회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행령 144조의 3의 내용인데요. 여기는 이제 세관에 두니까 세관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죠? 납세자 보호 담당관입니다. 여기는요, 이 담당관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세관에 두니까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말도 세관장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죠? 여기도 세관장이 들어가죠. 결론. 이거는 납세보유위원회를 두 가지로 잘 구분하라. 그런 문제예요. 12번. 법의 126조인데요. 관세법령상 심사청구인의 대리인. 대리인 문제군요. 대리인은 거의 대부분이 다 법의 126조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답으로 되어 있는 2번만 시행령 149조의 2입니다. 2번 볼까요? 심사청구인은 청구의 대상이 3천만 원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진짜 이게 교묘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미만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 배우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뭐 배사열, 배사열 그게 다 되는 게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라고요. 근데 여기는 3천만 원인 경우 그랬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미만이란 말을 외우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3천만 원부터는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어요. 13번. 시행령 별표 2에 나와 있는 건데 요것도 이제 요번에 바뀐 거예요. 사실 2월 말에 바뀐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 했는데 요게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별표까지 나온 적은 사실은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 나오긴 좀 힘들고 더군다나 간이세율은 시험에 여태까지 안 나왔었는데 요게 나왔네요. 그죠? 예.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2023년 2월 28일에 개정이 된 겁니다. 다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간이세율 이제 암기식이 있었는데 싹 바뀌었습니다. 19, 18, 21. 그래서 모피오류 신발류 녹용 부분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다 맞아요. 이건 이제 개정사항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잠깐 간이슬표 이번에 좀 바뀐 걸 보시면요. 시행령 별표 2인데요.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고 그밖에 오락용품. 그렇게 외우게 됐었는데 이것도 5를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어. 아주 속상해요. 예, 이게 바뀐 게 47%로 바뀌었거든요. 55가 몇 프로 바뀌었다? 47%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있는 이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이런 것들과 고급 시계는요. 일단은 뭐 더욱더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뭔가 기본 금액이 있고 뭐뭐를 추가하는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앞에 말은 바뀌지 않아도 이 뒤에 말 있죠. 45%, 45% 이런 것들은 이제 바뀔 수 있다. 근데 이전에는 몇 프로였어요? 이전에는 다 이것이 다 이전에는 50%였잖아요. 그죠? 50%였는데 이것이 다 45%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거 45% 요거를 좀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또 바뀐 게 뭐냐면 모피 제품과 가죽재 의류, 그리고 방진유 섬유 의류, 또 녹용인데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바뀌었습니다. 30, 25, 32에서 19, 18, 21이라는 아주 독특한 숫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바뀌었어요. 단일한 간이세율 있죠. 단일한 간이세율도 20%에서 15%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아주 특이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 좀 낮아진 건데요. 이것도 좀 신경 써 두십니다. 14번. 14번은 시행령 95조인데요. 이게 편입관세 그 적용 대상 국가를 말하는 거네요. 일본의 아시아는요. 부탄 하나밖에 없어요. 아부 기억나세요? 아부해도 되나? 여러분 공식생활 하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아부해도 되나? 아부해도 되나? 그리고 대나 예, 대양주는 나우루입니다. 근데 중동에서는요. 저 중동 아저씨 고향이 어디래? 이란, 시래 시가 있네요. 그죠? 예, 답은 2번이고요. 또 소코에 피나면 아플까? 예, 아프죠. 가난 들어가지 않고 소코에가 들어가야 되고 유럽 안산모씨 너 사랑하니? 율럽 안산모씨 그렇게 사랑하진 않았지만은 너도 나이가 들어서 급해봐. 예, 급해봐. 그죠? 안산모 급해봐.
바. 이게 바로 유럽이죠. 리텐슈타인은 들어가지 않는데 이게 어디예요? 예전에 그 한 FTA에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텐슈타인과 우리가 FTA를 맺었거든요. 네, 그때 리텐슈타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뭘로 유명해요? 조세 피난지로 유명합니다. 그죠? 예. 독일이 그 소세지를 잘 만든다면 소세지 겉껍질 있죠. 그거 만들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15번. 관세법상 고액 삼수체납자 감치. 감치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감치는 분명히 감치 요건은 오답이에요. 감치 요건은 오답이에요. 왜냐면 감치 요건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답으로 내기 위해서는 너무 길게 써야 되거든요. 뭐 관세정보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1, 2, 3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 4번 보세요. 4번. 관세를 5 이상 찬압하고 5회 찬압하고 있고 이건 이제 3회 이상 찬압한 거니까 이건 괜찮네요. 그리고 찬압 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인 경우 벌써 1억 원은 벌써 틀렸는데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찬압 금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좀 아쉽네. 그렇죠? 찬압 발생부터 1년이 경과했다는 얘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안 냈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가야지 겨우 감치가 되는데 이거 감치가 아닌데? 요건을 만족치 못했는데? 그러니까 끝부분이 어떻게 끝났어요? 아니다. 그죠? 아니다. 감치 대상이 아니다. 맞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아니다라고 나오면 뭐 맞는 말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1번에 30일의 범위에서 감치. 요건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감치는 누가 해요? 법원이 하는 거죠. 예, 관세청장이 요청하고 신청하고 법원이 감치하죠. 그리고 이번에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구세는 감치 대상이 되는 체납관세에 포함되죠. 내구세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관세, 내구세가 다 들어가요. 세관이 부과하는 거라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된다로 바꿔야 되고요. 또 즉시 항고가 되느냐? 됩니다. 그죠? 감치 결정에 대해서 저 반대합니다. 즉시 항고 할 수 있어요. 또 법의 116조의 4의 명문이고요. 5번에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죠? 이거는 좀 맞는 말이긴 한데 이 주어만 좀 다시 한번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죠? 체납자의 감치 신청은 누가 해요? 감치 신청은 누가 하냐면 관세청장이 하는 거죠. 그렇죠? 16번 보겠습니다. 관세법령상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될 수 있는 수행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 신규칙 45조의 내용인데요. 2번 보시면 관세액이 미만 300달러인 물품. 이게 아무리 경부품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관세 면제가 되지 않죠. 관세 면제되는 경부품의 면세 기준은 뭐예요? 25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250달러 이하여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숫자를 써서 오답으로 만든 거죠. 사실 4번은요. 4번도 그렇고 그리고 1번도 그렇고 1번과 4번의 경우에는요. 이런 말을 좀 분리해 놓은 것 같아요.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 목록, 가격표 및 교육 안내서 등은 관세 면제가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판매를 여기 1번에 썼군요. 판매를. 그리고 물품의 상품 목록과 가격표라는 것을 여기 1번에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여기 4번에 보면 임대라는 말은 여기다 갖다 썼네요. 그죠? 임대. 그리고 교육 안내서라는 말은 또 여기 또 4번에 갖다 쓴 거예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한 문장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데 나누고자 할 때는 이 또는이라는 말이 사람들을 유혹하나 봐요. 판매 또는 임대 그러니까 판매 쪽과 임대 쪽으로 구분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정리하실 때 이렇게 또는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17번 예. 관세법령상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는 경우 받아야 할 허가.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 허가를 말하네요. 그죠? 허가가 나오면 반드시 요 3번은요.
134조의 내용인데 허가가 나오면 이 10일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10일은 꼭 나온다. 10일과 다음 날 있죠. 10일 다음 날. 허가 여부 통지 기간이죠. 그리고 일본 보시니까요. 출입허가 수수료인데 이 수수료는 어디 나와요? 시행규칙, 기획재무령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 거기까지는 외우고 있는데 출입허가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사실은 우리는 외우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 지금 시행규칙에서 그 부분을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출입허가 수수료의 산정 금액이 1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만 원으로 한다. 뭔 뜻이에요? 3만 원이 아니라 1만 원인데 만 원이 최소 금액이다 이런 얘기죠. 수수료는 무조건 만 원 이상이다라는 얘기예요. 만 원입니다. 그죠? 만 원입니다. 또 그 이번은 시행령 156조와 관련된 건데요. 출입허가 신청서는 국제무역선 항행의 편의 도모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아닌 여기 중요한 말이 이거네요. 그죠? 다른 세관장 그러니까 출입허가 신청서를 다른 세관장에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잘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시행령 156조도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4번과 5번은 시행규칙에서 나온 건데요. 이 출입허가 수수료는 그 위쪽에도 나오더니 여기 또 나왔네요. 출입허가 수수료의 총액은 5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 원부터 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다. 50만 원은 미만이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또 출입허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국장의 협서 등 입학 여건을 고려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출입허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 62조를 보시고 출입허가 수수료 금액과 그 출입허가 수수료에 면제되는 경우를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번 관세법상 긴급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기억니은데 그것은 법의 66조, 65조, 67조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요. 기억번 긴급관세 부과를 하거나 수입수량 제한 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잠정기관세 부과를 중단한다. 이건 이제 본 조치를 하게 되면 잠정 조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데요. 니은번에 긴급관세 부과는 부가조치 결정 시행일부터 좀 이상하다. 그죠? 부가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해서 적용하지 여기에 뭐 3개월 이전에 수입되는 물품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런 말들은 아예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행일 여기부터 시행일 여기부터 잘라야 돼요. 그렇죠?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3개월이라는 말도 없어야 되고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이렇게 바꿔야 된다. 또 디귿번은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긴급관세도 그 재심사 결과 부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주시 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뭔 뜻이에요? 긴급관세는 뭐 공정무역에 대한 그런 산업피해 구제제도니까 만약에 재심사 결과 세율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전보다 더 높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더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만 맞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19번 신규칙 62조의 3의 내용인데요. 승객 예약 자료 요청한 경우에 그 선사항공사의 제출 시한입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제출 시한, 제출 시한, 그죠? 요건 이제 1번과 2번은요, 원래는 같은 문장이 있는 건데요. 출항하는 경우에는 3시간 이내인데, 입항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입항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1시간 전까지이지만은 운항 예정 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33 입항 30분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잘 알고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2시간인 경우라는 것은 운항 예정 시간이 3시간 이내니까 이것도 이제 33 그래서 30분 전까지 이거는 맞는데 5시간인 경우면 벌써 3시간 이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1시간 나와야 되는데 여기 틀렸네요. 그죠? 여기 이제 만약에 5시간이 맞다면 이 부분이
입항 30분 전까지가 아니라 여기도 입항 1시간 전까지로 그렇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5번은 맞고요. 그렇죠? 예. 이 문제 재밌네요. 그렇죠? 이게 뭐 입항 1시간 전까지, 3시간 이내, 뭐 30분 전까지 그런 표현들을 다 이렇게 구간으로 표현했어요. 그죠? 2시간, 5시간, 7시간으로 표현이 되어도 알 수 있어야 되겠다. 예. 20번 신규칙 52조의 내용인데요. 제수출 감면 대상 물품에 해당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의 일부이다. 제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물품이 제수출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오래 써도 상품성이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제술 감면의 경우에는 그래서 내용 연수가 몇 년 이상이죠? 이 내용 연수의 내자가 이게 바로 이게 내구성을 달때 내자인데요. 이게 5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금형 거푸집의 경우에는 2년, 5년과 2년인데요. 이런 말들이 좀 헷갈리게 나오는 게 뭐냐면 재수입 면세예요. 재수입 면세에서는 이거는 다시 수입되는 거네요. 나갔다가 들어오는 건데 들어올 때 제대로 된 그 상품성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내구성이 요구가 되는데 내용연수가 3년이고 금형의 경우는 2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답에 3년도 있고 5년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재수입 면세랑 헷갈려라 뭐 이런 얘기죠. 5년 2년이네요. 또 관색이 좀 많아야지 그래야지 제술 감면이 또 되나 봐요. 500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요 내용연수 잘 기억해야 되겠네요. 예. 21번 시행령 261조의 내용인데요. 이 특별히 그 수집 신고 대상 우편물에 그 위하여란 말 있죠. 위하여. 목적. 특별히 가공무역을 위해서 우리나라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집하는 물품과 그 원부자재의 경우에는 이 목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무역을 위하여지 웬 위탁판매 수출입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뭐 증여를 위하여 이딴 식으로 오답이 나온 적도 있어요. 답은 1번이고요. 그리고 수출입신고 대상 우편물은 대부분이 다 시행령 261조에 나오는데 요 3번만큼은 법에 나오는 258조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대물법에 따른 수출의 승인을 받은 것. 이 승인이란 말도 잘 알아둬야 되겠죠. 승인받았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요주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22번. 예. 시행규칙 74조인데요. 예. 일반 물품의 원산 결정 기준. 특수물품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죠? 결정 관한 내용이다. 기억린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요즘 박스에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딱 그거네요. 이 박스 전체가 실질적 변형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 변형 기준. 실질적 변형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6단위 품목으로 변경, 즉 3번 변경 기준이 있고, 그리고 가공 공정 기준이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 기준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말은 주요 공정과 부가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코드 변경만으로는 부족하다면 그때는 주요 공정, 만약에 뭐 옷이라고 한다면 재단과 봉제이죠. 커팅과 소잉을 한 국가가 어디냐 그런 걸 따지는 것이고, 부가가치는 아무것도 이제 그런 코드나 이런 것들이 과학적이지 않다면 그때는 그 물품을 형성하고 있는 재료의 가격 대비로 이제 원산지를 판단해요. 그게 바로 부가가치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세 번, 두 번째 주요 공정, 세 번째 부가가치.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은 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23번. 물품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1번에 보시면 손실보상인데요. 이 손실보상의 주체는 누구예요? 손실보상은 이렇게 요약을 했잖아. 손실보장. 이건 무조건 장자가 들어가야 돼. 관성장, 세관장, 이 두 장이 손실보상하는 거지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여기도 장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장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살지 말자. 그렇지? 기획정부 장관은 이게 장으로 끝났냐? 이제 법의 246조의 2입니다. 네, 답은 1번이고요. 그리고 2번, 3번, 4번은 법의 246조이고요. 그리고 5번은 다시 손실보상 얘기인데 시행령 251조의 2입니다. 여기 끝에 여기 수리할 수 없다면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그 최소 금액을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입사번은 법의 231조의 2입니다. 과징금 얘기네요. 과징금. 그죠? 네. 보세 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은 이거는 특허 보세구역 운용인에 대한 과징금과 내용이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중 경감 할 수 있는 범위가 과징금을 산정해 놓고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거의 4분의 1을 줄이거나 4분의 1을 높이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가중한다 하더라도 법에서 말한 그 금액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법에서 이제 매출의 3%라는 그런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감히 그걸 넘어설 수 없다고. 그래서 4분의 1 범위에서 가중이나 감경이 가능하지만 가중할 때에는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의 3%예요? 연매출액이죠. 그래서 니은번에는 연매출액이 들어가야 돼요. 답은 그래서 연매출액 그리고 4분의 1 그래서 3번이네요. 25번 관세법령상 술수입 반송 신고의 취함이 각하. 신고의 취함이 각하에서 나온 거군요. 1번은 시행령 254조인데요. 세관장은 신고를 각하했대요. 각하라는 거는 뭐 요건이 갖추지 못했거나 그랬을 때 세관장이 알아서 없애는 건데요. 각하했을 때는 각하했다고 신고인에게 각하 사유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한대요. 야, 이건 좀 심하다. 그렇죠? 이건 시행령 254조인데 각하했을 때는 각하했다는 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알려줘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천천히 알려주면 안 되고 각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라는 말이 다 지워지고 여기 즉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즉시 통보하라. 사실 뭐 그 말이 맞기도 한 것이 각하했다면 신고가 없어지는 건데 이것을 만약 각하하면 바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10일은 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느낌으로 풀었어도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즉시입니다. 즉시. 우리가 지체 없이라는 말만 좀 주의해서 보고 있었는데 즉시라는 말도 빼고 숫자로 집어넣는 이런 오답도 나올 수가 있네요. 2번, 3번, 4번, 5번은 다 법의 250조에 있는 그런 옳은 문장들입니다. 26번. 26번은 신규칙 69조의 내용이긴 한데 여기 이제 법의 185조를 같이 참조해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거 보시면요. 수입물품을 제조 가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내수용 보세공장인데 내수용 보세공장의 업종에서 제외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딱 두 개 있거든요. 신규칙 69조에 내수용 보세공장의 업종 제한이 나오는데 바로 니은과 리을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농림축산물, 수입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종. 그래서 쌀과자를 만들어도 미국산 칼로스 쌀로 만든 쌀과자 그걸 만든다 하는 공장은 내수용 보세공장으로 특허해 주지 않습니다. 또 국민보건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풍속을 해야 하는 물품을 만드는 업종이래요. 이런 업종들도 다 제외하고 있죠. 27번 관세법령상 수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와 공인취소. 이 사후관리 규정과 공인취소 규정은 따로따로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내고 있는 거예요. 1번은 255조의 4입니다. 수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합병이라는 것은 이제 공인을 받고 나서 합병한다면 뭔가 변동이 있는 거네요. 그죠? 합병은 변동 중에 하나입니다. 변동은 변동되었다고 보고해야 되죠. 공인해 주신 그분에게. 누구에게? 이건요. 관성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관세법과 불연장도 아니고 사실은 요 10일이 아니라 30일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 합병일이라고 썼는데 요 말은 크게 틀리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면 합병일로부터라는 말이 이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라는 말과 뭐 이 합병을 지금 변동사항이 예시로 줬기 때문에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 또 그런데 요거 10일과 관세법관리원장은 두 군데나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30일 내에 관성장에게 보고하죠. 근데 우리는 이 뒤에 단서가 붙어 있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변동사항이 그 업체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바로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은 법의 255조의 5인데요. 예, 2번이 답이군요. 예.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한다. 뭐, 이건 쉬운 내용이네요. 예.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법의 255조의 4의 내용입니다. 에이, 이게 뭐야. 이 전체가 다 관세청장을 관세평가 불위원장으로 바꿨네요. 그죠? 여기 3번에도 관세평가 불위원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인데 사실 관할 지역에 있는 이란 말은 오답을 내기 위해서 지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다 틀린 말이에요. 다 없어요. 관세청장이라고 바꿔야 되고, 이 관세청장이 그 공인해준 수립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이 주기적으로라는 게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 건지는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주기적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4번에 관세평가 불위원장은 이거는 대체 어디가 틀렸다고 얘기하기 뭐할 정도로 사실은요, 이건 지금 관세평가 불위원장이 평가를 해가지고 세관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다 틀린 말이에요. 이건요, 사실은 자율평가가 가능하다는 그런 문장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문장이거든요. 원래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위의 문장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죠? 관세청장은 이렇게 시작해야 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를 어떻게 평가? 그래, 스스로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는 거는 관세청장과 이 업체밖에 없습니다. 5번은 시행령 259조의 5의 내용인데요. 여기도 이 관세평가 불위원장이란 말, 이 말이 또 틀렸어요. 그죠? 이 관리 책임자 지정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것도 역시나 관세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번과 4번과 5번, 심지어는 저 위에 있는 여기 1번에도 관세평가 불위원장이 다 관세청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28번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 가운데 수입 통관 후 소비 사용해야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종합보세구역은 상당히 자율성이 있는 그런 보세구역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통관이 끝나야지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행규칙 71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가 당연히 오답이겠죠. 사용하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 두 개.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류 그 수리용 물품. 이거는요, 제조 가공에 사용되기 전에 이거는 이제 기계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진 않지만은 가공을 하기 위해서 쓰는 기계라면 쓰기 전에 통관을 하라 그런 얘기. 통관하기 전에 이거를 만약에 사용하기 전에 통관을 하라고 그랬는데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잖아요, 기계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 기억과 상대적으로 보셔야 될 말이 이거예요. 기억은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이라고 그랬는데 니은번은 제조 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조 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용되지 않는 것도 다 통관 후 소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29번. 화물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관리인 문제네요. 1번과 2번은 법의 172조 내용인데요. 세관장이 관리하는 처지 아닌 경우, 세관장께 아니래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협의를 해서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긴 중요한 말이 협의네요. 협의.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 이게 뭐 뜻이에요? 세관장이 분명히 화물관리인을 지정해 준다고 했는데 화물관리인 지정할 수 없을 때는 자기가 직접이라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직접이네요. 직접. 자, 3번과 4번은 시행령 187조의 내용인데요. 관세행정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도 화물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비영리법인이 주로 화물관리인이 되죠. 돈 벌기 위해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비영리법인도 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직접 물품 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짱. 짱 깨서
짱께서 만약에 이 화물관리를 지정하려면 이 짱이 그럼 한번 해볼까? 요즘에 일거리도 없는데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할 때만 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승낙이라고 해요. 승낙. 짱들은 승낙하면 그 다음에 지정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순서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동그라미 5번은 시행령 187조의 2인데요. 세 번장은 화물관리인이 그 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잘 보세요. 이 요청이란 말이 있는 건요. 화물관리인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그때 청문을 못 하러 합니까? 그죠? 청문을 못 하러 해요. 청문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듣고 답하고 하는 거를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화물관리 지정 취소 사유가 총 4가지예요. 거짓 부정, 결격 사유, 그리고 약정 위반, 그리고 하나가 더 지정 취소 요청인데 요 3가지의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하면서 청문을 거치지만은 이때는 지정 취소는 하지만은 이때는 청문을 하지는 않아요. 왜? 이 사람 자체가 요청했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뭘 청문을 해. 그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30번. 시행령 259조의 6의 내용인데요. 안전관리 기준 준수정도에 대한 측정평가.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은요. 그런 제도에 공인 신청을 한 사람만 그렇게 측정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냥 관성이 가가지고 그냥 측정평가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연 사회의 범위에서 측정평가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문제는 그 측정평가 대상을 지금 묻고 있어요. 대상을. 좀 복잡한데 제가 사실은 이거는 잘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가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요, 심지어는 이렇게 납세자도 들어가 있고, 신고인도 들어가고, 그리고 보세운수업자. 이게 심지어는 보세운수자 뒤에다가 등자 붙여야 되거든요. 보세운수자 등. 그럼 여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또, 운영인과 화물관리인과 창고주인도 다 들어가고, 특별통과 대상업체, 그리고 선상공사, 심지어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뺄 사람이 없어. 야, 근데 참 열심히 냈네요. 제가 이 문제는 제가 사실 예상하지 못했는데 좀 박수를 드립니다. 이게 진짜 열심히 낸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빠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찾았냐? 국가관세 종합소득만 운영사업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문제를 존중을 합시다. 예. 31번 가격조작죄.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죄인데요. 가격조작죄. 이거는 법의 270조의 2입니다. 이건 가격조작죄의 그 처벌 수준을 묻고 있거든요. 가격조작죄 뭐 여러 가지로 외울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 이명호가 아니라 이원호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이명호가 아니라 이원호. 예, 이원호. 답은 5번입니다. 32번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회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데요. 1번, 2번, 3번은 다 시행령 266조의 5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건 뭐 1번에 그 과반수 출석으로 계기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뭐 거의 모든 위원회의 그 의결 방식이니까 이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간사가 한 명이라는 것도 모든 위원회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관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범칙과 관련된 편이기 때문에 이걸 막 공개하면 안 되겠죠. 다만 하나 공개할 수 있는 예외도 있는데 누가 공개한다고 얘기하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다 시행령 266조의 5이고요. 심지어는 여기 5번도 시행령 266조의 5의 내용인데 여기 볼게요. 보시면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뭔가 출석 요청도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기관에 자료도 요청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답은 4번입니다. 시행령 266조의 2의 내용인데 위원장을 묻고 있네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여기 보시면 이게 4자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3, 4, 5
그죠? 3, 4, 5. 3, 4, 5. 3에서 5급. 이 사람이 바로 위원장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관성 차장이 아니라 좀 이렇게 길게 써야 되죠. 관성의 상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누가 지정해요? 결과적으로 뭐 관성장이 지정하긴 하네요. 예. 33번.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글쎄요. 1번과 2번은 법의 210조 관세 포탈죄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세 포탈죄뿐만이 아니라 부정감면죄, 부정간급죄도 다 돈과 관련된 것들은 징역과 벌금이 다 3년 5배, 3년 5배 뭐 그렇죠. 이게 뭐 5년 이하의 징역, 벌금을 아예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틀린 거예요. 1번과 2번은 다 틀렸고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1번은 뭐 말은 길지만은 이거예요. 3년 5배. 2번도 3년 5배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3번은요. 이거는 과태료에 나와 있는 건데 바로 이제 뇌물 준 겁니다. 그렇죠? 뇌물을 받은 사람이 세금 공무원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처벌돼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 부과금 이걸 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5번도 그 같은 내용인데 이건 이제 준 사람은 어떻게 처벌돼요? 6배의 과태료가 아니라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죠. 이게 한 금액뿐만 아니라 최저 금액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4번에 보시면 밀수출입죄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거는 예비범이군요. 예비한 자. 271조의 내용인데 예비범, 생각만 한 사람은 반은 처벌해요. 그래서 이건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죠. 본죄로 처벌하는 건 미수범이죠. 미수범은 본죄로 처벌하고 예비범은 본죄 2분의 1을 감경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4번. 이건 시행령 277조의 내용인데요. 요게 이제 포상과 관련된 건데, 포상금에 관련된 건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내용이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게 복잡해지면서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이 포상금 지급률을 외우고 있는지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2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이 구간에 있는지 또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구간에 있는지 이렇게 물으면서 지급률을 묻고 있는데 지급률이 다 이래요. 20, 15, 15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이걸 다 낸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중간 부분만 잘라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 15, 15가 아니라 15와 10만 고르는 뭐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답이 그래서 여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외워야 되겠다. 알죠? 여기 뭐 이렇게 앞에 있는 복잡한 건 외우지 않더라도 20, 15, 10, 15, 20, 15, 15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어요. 좀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긴 했지만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다음 거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